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지난 한 주 내내 뜨거운 이슈였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혁신은커녕 조기 퇴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 계파들의 이합집산 움직임도 포착되면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 사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의도에 공천 부적격자 리스트가 떠도는가 하면 유승민, 이준석 포용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천 위원장님 2주간 쉬셨어요. 네. 저는 한 주간 휴가 갔다 왔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유튜브 방송도 시작을 하셨어요? 예, 이게 이제 저희 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랑 이준석 대표랑 이긴 그 경기도 의원이랑 같이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보면은 뭐 우리 촌철살인은 워낙 또 품격 있게 또 그렇죠. 내용 있게 잘 네. 가지만은 대부분의 정치 시사 방송이 보면 뭐 그날 싸우는 얘기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정책적인 대안을 준비하는 이런 유튜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설 변호사님은 여기저기 방송을 진짜 많이 출연하시면서도 네. 꾸준히 저희 촌철살인에 출석을 많이 해줘서 저희가 무슨 개근상 하나 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안 계시는 동안 여기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품격 있는 방송 첫 번째 주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실 준비 책임론을 들고 와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뉴스의 중심이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우리 보이스카우트의 한 축을 담당하셨던 네. 천하람 위원장님 이번 잼버리 대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저도 보니까 이제 뭐 과거에 뭐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 하면서 이제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야영하고 막 이런 기억도 떠오르고 했는데요. 저는 이번 잼버리 대회가 아무튼 몇 가지 좀 특이점을 남기긴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사실 벼락치기에 능한 나라인데 대한민국의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은 케이스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나 혐오까지 좀 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비판들이 좀 나오죠. 국제 대회를 할 때 국제 대회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에 너무 포커스를 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거기 인프라 개선에 너무 초점을 뒀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어느 행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여수 엑스포 할 때도 여수 그때 KTX도 생기고 뭐 광주 유 하계 대회 이런 거 할 때도 뭐 보면 KTX도 빨라지고 뭐 챔피언스 필드도 짓고 부산 엑스포도 사실 다 그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역 발전이 어느 정도 가져가고 국비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일반적인데 문제는 그 전제가 어느 정도는 대회를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약간 익스큐즈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 지역 발전도 같이 좀 덤으로 챙겨야지가 되는 건데 그 공식이 이번에 깨지면서 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은 역풍을 좀 맞게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남긴 대회입니다. 우리 설 변호사님 보시기에 네. 이게 사실 지금 지역에서 있었어요. 사실 이런 국제대회 행사들 많이 저희가 치러봤는데 네. 이번 대회 유독 좀 비판이 많이 됐었던 게 정말로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즘에 제일 그 원리를 찾아가라가 아니라 전 정권실을 찾아라고 지금 있는데 전 정권실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계속 전 정권실 탓만 하고 그래서 참 문제다. 참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번 사태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 도대체 잼버리 대회가 뭔데 저럴까? 아니 뭐 이렇게 나라가 온통 그냥 다 그냥 뭐 들쑤시고 나가지고 떠들썩하게 이렇게까지 지금 난리까 이 생각을 안 하신 국민들이 없으실 거예요. 도대체 왜 국무총리는 저렇게 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은 저러고 여가부 장관은 왜 저러고 있고
아, 이해할 수 없다. 네. 아, 이렇게 엉망이었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OECD 10대 국가 중에 한 국가인데 네. 아니 이런 대회 하나 못 치를 정도, 제대로 하나 진행을 못할 정도의 나라가 돼버렸나?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국제대회 정말 많이 치러 왔잖아요. 네. 뭐 진짜 뭐 86 아시안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도 월드컵, 그 이후로 또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해서 굵직굵직한 정말 세계의 어떤 운동, 뭐 체육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나 잘 치러 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이런 것들 보면서 너무 놀라셨을 거예요. 국민들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 뭐 4만여 명 정도의 세계 청소년들이 와서 야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는 나라고, 충분히 지금까지 예산도 투여가 됐을 것인데 왜 이럴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당히 국민들도 의아했다고 저도 생각을 왜 하고요. 그런다고 보세요? 잼버리 대회를 너무 쉽게 봤을까요? 아니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번 대회가 아직 종료가 되면 아마 이분도 근데 국정감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마 저는 이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아마 저는 예산이 어떻게 쓰였으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조직위에서, 그리고 또 누구의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이번에 분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올 겨울에 또 강원도에서 청소년 동계 또 무슨 대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도 또 이런 상황을 또 할 거예요. 그때는 더위가 아니라 또 그때는 추위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전 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이제 지겨워요. 예. 뭐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장소가 지정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준비를 했어야 되고 이번 정부에서 1년 6개월 정도 예산 투입이 되면서 잘 준비를 했었어야죠. 근데 무조건 국민의힘 일각에서라든지 정부 여당 측에서 무슨 뭐만 터지면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음식점을 인수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1년 반 전에 인수했어요. 근데 지금은 음식 맛이 안 좋아. 근데 그러면 그 전 주인을 탓하실 겁니까? 손님이 그러나요? 지금 주인을 탓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지금까지의 어떤 국가적 사업이라서 여러 정권의 어떤 과정이 있었지만은 뭐 저는 일단은 이번 대회가 끝나고 나서 누구의 잘못인지, 다만 하나 유의를 해야 될 것은 어느 특정 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몰아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일단 대통령께서 개영식에 오신 이상 전 정부 탓을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개최가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개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게 막 전 정부의 탓도 있고 막 뭐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준비를 안 했고 이 얘기 안 해도 대충 개최 시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 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 이제 한 1년 남짓 됐고 하면 이게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 탓은 아니겠구나라는 거를 국민들이 다 압니다. 네. 이걸 우리가 먼저 나서서 얘기하면은 정말 모양 빠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나 저도 좀 답답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뭐 방금 설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잼버리 대회 보고 받고 야 이거 새만금에선 도저히 안 되겠는데 했었으면 그때라도 바꿨어야죠 사실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고. 그렇죠. 네. 그때라도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럼 옛날에 해본 고성으로라도 네. 가자라는 결단을 내리든지 어차피 그러면 어찌 됐든 지금까지 해온 거를 뭐 무로 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갔던 거 아닙니까? 갔으면 그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전 정부 탓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다시 불붙은 게 여가부, 여성가족부가 이번 행사를 주도하면서 전북도와 함께 여성가족부 이번에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잘못하면 맨날 야당에서 한동훈 장관 사퇴해라, 예. 뭐 원희룡 장관 하면 잘못하면 사퇴해라 하는데 왜 이번에는 여가부 장관 사퇴하라는 얘기를 안 하느냐? 예. 오히려 그 민주당이 지금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어떤 뭐 시선도 있다는 것도 알지만은 저는 김현숙 장관의 무능함과 진짜 부조리함, 오히려 그리고 정무적 감각이 없음에 대해서는 사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조직을 지금 여성가족부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안을 공약으로 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폐지를 해보자 아니면 기능을 좀 조정해보자라는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전혀 하지 않으셨잖아요. 뭐 야당 대표도 만나지 않으시고 뭐 의회와 어떤 소통을 하시거나 이런 것도 없으셨잖아요.
어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회와 소통이 돼야 돼요. 어차피 입법 사항이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러한 내용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대회를 겪으면서 알았겠죠. 아, 폐지를 하러 들어간 장관이 어떠한 정말 부작용을 보여주는지. 네. 김현숙 장관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김현숙 장관 개인에 대해서는 당연합니다. 사퇴는 당연하고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렇지만은 여가부에 대해서는 저는 기능의 재조정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그걸 무조건 폐지하자. 이런 일 때문에 폐지하자.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돼요. 그러면 장관이 뭐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뭐 예를 들어 국토부에서 잘못하면 국토부 폐지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개편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 좋아 여가부 폐지해버려야지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여성가족부와 국토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됐든 그 전에 뭐 김현미 장관 때는 저희가 엄청 난리쳤죠. 예. 국토부가 뭐 부동산 폭등 분야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치인도 국토부 없애자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렇죠. 꼭 국가의 필요한 필수 조직이다. 네. 조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잼버리와 관련해서 나오는 여러 이슈들이 뭐냐면은 단순히 장관 한 명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조직이 사무총장으로 나가 있는 여가부 출신의 이제 고위공직자 예. 출신이죠.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여가부가 어떤 이런 그 국제 행사를 컨트롤하는 타워로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느냐라는 게 일선 지방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중앙행정 공무원에서 여러 얘기들을 나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 여가부는 기본적으로 특임 부처입니다. 양성평등을 다루는 특임 부처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한 제도적인 많은 개편들, 대표적으로 뭐 호주제 폐지 같은 게 있죠. 예. 그런 게 달성되고 나서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본래적인 기능을 담당할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 자체가 할 일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뭐라도 일거리를 줘야 되니까 가족 기능, 청소년 기능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억지로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 다른 부처에서 해도 되고 실제로 일부 하고 있는 기능들을 여가부가 약간 옥상옥처럼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예를 들면 청소년 기능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뭐 복지와 관련된 기능들은 뭐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뭐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부분은 법무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를 억지로 약간 줘넣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가부가 과연 이런 거를 담당할 정도 수준의 어떤 그 역량이나 이 필요성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한 질문만 드리면 여가부 이제 뭐 폐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대통령도 공약으로 폐지를 내세웠고 이런 사건까지 터져가지고 여가부에 대한 책임론 혹은 무능함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존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의 재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세월호 사태 때 보면 해경청 그때 잘못했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해경청을 없애고 나니까 그러면 해경의 일부를 그러면 일반 경찰에 흡수를 시켜서 하자. 근데 또 분야가 틀려요. 예. 그리고 다뤄온 사건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했던 조직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보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성가족부 아까 천 위원장의 말씀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이거 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정말 거대한 조직이거든요. 거기에 어느 한 부서냐 그것과 또 예를 들어 법무부에서의 한 부서냐 그것과 오히려 여성가족부라는 데서 오히려 독자적으로 그걸 해 나갔을 때 또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물론 보는 시각이라든지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 문제지만은 저는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 없앨 것이냐 아니면 재조정을 할 것이냐 무조건 없애면 그럼 없앤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달라라고 하면 의회에서 왜 논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국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있고 그 장이 좀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에 또 다른 관심이 가는 이슈였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열렸는데 아주 재미있었다고 할까요? 파행이었는데 우리 천 위원장님도 변호사신데 네. 이런 경우 있습니까? 변호사가 재판장과 싸우고 검사와 싸우고 자기 의뢰인과도 나를 세우고 판사와 검사와 변호인이 싸우는 일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재판장과는 가능하면 잘 안 싸우죠. 왜냐하면 재판장은 판단하시는 분이고, 근데 뭐 검사랑은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특히 검찰이 부당하게 어떤 뭐 재판에 뭐 증거 신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유도 신문을 한다든지 하면은 뭐 공판 검사랑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자기 의뢰인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본인의 의뢰인과 협의가 되지도 않은 뭐 이런저런 서류를 뭐 내고 이거를 가지고 의뢰인하고 막 싸우고 그러고 나서 뭐 사임해버리고 예. 이거는 정말 뭐랄까 우리 변호사 업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징계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이렇게 해도 무슨 짓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아니 신변에 관련한 사건을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의뢰인 본인하고 협의도 안 된 거를 막 제출하고 막 의뢰인하고 심지어는 막 싸우고 재판 정해서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이 재판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변호사 똑똑하잖아요, 보통 보면. 예. 그러니까 아주 멍청한 사람 잘 없잖아요. 정치인들도 보면 대부분 다 똑똑하잖아요.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헛소리 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헛소리 할까 느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헛소리 하는 경우는 보면 자기가 생각을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가 섬겨야 되는 주인이 여러 명일 때 헛소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소신은 A인데 예. A라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날 싫어하겠지. 권력자 눈치 봐서 B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보면 권력자가 한 명이 꼭 아니잖아요. 뭐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고 뭐 당대표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뒤섞이면은 정치인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산으로 가요. 예.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도 원래는 의뢰인의 이익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의뢰인의 이익도 생각해야지, 그 정치적인 역량도 생각해야지, 뒤에 있는 정치적인 거물도 생각해야지라고 하면은 스텝이 꼬이는 거거든요. 예. 저는 전형적으로 지금 이화영 씨 재판이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져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막음하려는 뭐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이다.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표현들이 대부분 어찌 보면 저는 검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전에 특검할 때 그런 꼭 그 검찰의 반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본인이 검사를 일선 검사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법무부 장관이 꼭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뭐 국민들로서는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좀 표현이 비유한 표현이 무슨 마피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이재명 대표를 꼭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듣는 입장에서는 거북스러울 수 있죠. 무슨 뭐 범죄 집단의 수괴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근데 저는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제대로 된 재판은 아니에요. 지금 거의 한 달간 지금 이런 식으로 파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화영 본인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본인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옥중 편지를 썼죠.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진실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상황으로 예. 되돌아서 보면 왜 이러지? 그때 옥중 편지 쓴 내용과 지금의 태도는 완전 달라요. 옥중 편지에서는 자기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썼어요. 자필로 써가지고 공개된 언론에 세상에 공개된 내용. 그런데 지금의 이런 태도들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자기 해고당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고했다라는 것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 정도가 됐으면. 지금 변호인은 막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난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자기 뜻은 이미 이렇다는 게 나온 거잖아요. 저는 이화영 씨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화영 씨 본인이 어떻게 검찰에 진술을 했으며 뭐 이것도 이미 기존의 과거형인데 그리고 이러한 진술에 대한 태도가 본인이 정말 회유 압박, 김성태로부터 회유 압박을 받았는지 검찰로부터 회유 압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약간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영태라는 변호사가 없는 말을 자기가 듣지도 않은 말을 여기다 의견서로 써서 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영태 변호사도 이화영 본인으로부터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화영 씨가 김영태 변호사라는 분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한 거죠. 자기가 했던 진술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는 너가 이렇게 김성태나 검찰로부터 해유를 받아서 네가 이런 진술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화영 씨 본인이 밝혀야죠.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꼭 본인한테 득이 되려고 그러나 전 득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근데 자기 생각을 밝히고 싶어도 예. 뭐 와이프가 나서가지고 검찰이 막 회유했다 막 이러고 막 절대 우리 남편은 그런 뭐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분이 남편보다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를 더 열심히 감싸시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김영태 변호사도 사실은 부인의 논리를 굉장히 답습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변호인의 의견서라고 하는 게 의뢰인 본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작성됐다기보다는 와이프 쪽이나 아니면 이런 스토리를 확산시키고 싶어하는 쪽에서 더 강하게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하나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솔직히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진술이라는 게 특정 정치인을 약간 감싸려고 하는 진술이 있고 어떤 특정 정치인이 연루됐다 내지는 거기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떤 게 진실이겠습니까? 보통은 뭔가 이 사람이 연루돼 있고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보통 진실인 경우가 많거든요.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실이 좀 나오려고 하니까 그걸 억지로 어떻게 보면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뭐 변호인까지 해서 막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싶은데 글쎄요, 이게 아까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치적인 양동 작전인지 시간 끌기 전략인지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미 이건 약간 국민들의 어떤 인식에 있어서는 이미 좀 뭔가 이게 뭐 꺼림칙한 구석이 있다라는 판단은 대부분 서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거 방금 얘기하신 것도 그 김영태 변호사 측도 아마 이화영 씨 3호 배우자 측에서 아마 선임을 한 걸로 저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화영 측 배우자도 이화영 씨 본인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들었느냐 아니 이화영 씨가 배우자한테 진실되게 얘기를 했느냐 예. 이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지 민주당에서 대응을 할 때도 좀 우려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이화영 씨가 정확하게 어떻게 진술을 했으며 그 진술에 대한 어떤 의사가 진정한 의사였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네.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우하는 약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어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좀 이화영 씨한테 좀 정확한 의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포지션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검찰에게 정말 회유 압박을 당한 것이냐, 네, 아니면은 진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셨고, 사실 이번 재판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연관돼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요청했다고 해요. 다음 주 후반쯤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네. 지금 어쨌든 백현동 사건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쌍방울 사건도 있고 이거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여기저기서 뭐 나오는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금 백현동을 말씀해 주신 대로 백현동을 사건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이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라고 전 보이고 아마 일자를 조율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 건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얼마 전에 뭐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씨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다고 하니까 뭐 조사는 어느 정도 마쳤다고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람은 이제 이재명 대표밖에 예. 없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기간을 좀 맞춰 가지고 소환을 일단은 해서 진짜 몰랐으면 당연히 몰랐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봐야죠. 검찰도 뭐 무조건 뭐 답정너식으로 해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소환 조사까지는 뭐 기간 8월 말까지 해서 아마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 이후에 뭐 절차들은 뭐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조사된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살 변호사님은 많이 조심스러우실 것 같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소환 조사까지는 일단 이루어질 것 같고 이번 달 그렇죠. 다음 주 중이면 광복절 지나고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면 네. 이번 달 내에 과연 영장 청구가 되느냐, 음. 당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거든요. 소환 조사 직후가 영장 청구 타이밍이 한 번 있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이번 월 내에 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또 제1야당의 대표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빠르게 할 거였으면은 뭐 차라리 8월 초에나 이렇게 뭐 몰아쳤을 텐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보면 어쨌든 차근차근 해나가는 모양새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뭐 백현동이야 뭐 이미 우리가 과거에도 계속 봐왔던 거고.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건 같은 경우 보면 일단 대북 송금이 있었던 거는 거의 이제는 다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화영까지는 관여했던 거 뭐 당연히 나온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마지막 남은 고리 하나가 여기 부지사 위에 지사가 관여했느냐 하나인데 이거는 이화영이 입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냥 이거는 약간 제 답정너 같은 추측입니다만은 이게 지사가 모르게 굳이 부지사가 할 필요가 있는 일인가? 왜냐하면 이게 평화부지사라는 거를 굳이 또 신설해가지고 그때 약간 문재인 정부에서 하노이 노딜되고 약간 대북 관계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약간 실패 분위기로 가면서 이걸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의 경기도가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어떤 큰 흐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당연히 알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뭐 우리가 추측만 가지고 재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검찰이 확보하느냐 거기에 이제 핵심이 달려 있다 봅니다.